혹시 심폐소생술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평소엔 쓸 일이 없긴 해도 긴급 환자가 눈앞에 있을 땐 가장 필수적인 구급법이죠.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얼마나 빨리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명과 회복이 달려있을 만큼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 가계에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줄여서 캠프라고 부르는 곳이죠. 아마 지나가면서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뭐 하는 회사냐고 물으면 보통은 답을 못하죠. 그렇게 막 사람들의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캠프가 신문기사에 많이 띈다면 그건 경제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란 뜻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베일 속의 기업 캠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캠코는 1962년에 성업공사란 이름으로 처음 탄생했습니다. 산업은행에 연체된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한시적 기관으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결국 상설기관으로 전환되었죠. 이후에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 대출금 회수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정부 주도로 기업을 육성하고 은행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하던 때라서 한 푼 한 푼이 아쉬울 때였어요. 그러니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대출은 회수를 해야 다른 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었고 그 역할을 캠코가 수행한 거죠. 업무가 업무다 보니까 사실 대중적으로는 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조차도 몰랐죠. 하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현재 캠코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20세기까지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은 정부의 주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자금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이렇게 정부의 지원하에 기업들이 성장하다 보니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러다 보니 외형을 급격하게 키운 기업들의 높아진 부채 비율이었어요. 1997년 초 한보그룹 부도를 시작으로 부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던 주요 기업들의 연쇄적인 자금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망하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었잖아요. 그 중에서는 당장 자금이 부족해서 위기에 빠진 곳도 있었고 중요 기간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 잠깐 위기에 빠진 것뿐이지 우량한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만약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당장 내일까지 전액 상환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하도록 내버려둬야 할까요?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실 자산과 채권들을 잘 정리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정도로 대규모로 부실 채권이 발생한 경우가 전 세계에서도 사례가 별로 없다는 거였죠. 이런 업무를 담당할 회사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던 캠코에게 이 책임이 던져졌죠. 실상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지만요. 당시는 정말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로 부실 채권 정리기금 규모를 정했는데 갈수록 파산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98년엔 이게 33조 원까지 증가했거든요. 캠코에선 이 자금으로 당시 은행들에게서 부실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어차피 은행이 그걸 들고 있어 봤자 돈 빌려간 기업들이 당장 갚을 돈도 없어서 은행 내에 돈이 말라가는 상황이니까 그걸 싸게 사들인 거죠. 그럼 은행들도 급한 대로 부실화된 부채를 떨어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럼 캠코에서는 이런 부실 채권과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자산들을 묶어서 채권 형태로 새롭게 만들어 판매했죠. 당시로서는 정말 선진적인 금융기법이었어요. 문제는 이걸 국내에서 사줄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다니며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홍보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 투자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캠코에서 부실 자산을 모아 만든 채권들이 팔리고 기업들과 은행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명도 성업공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어로는 코리아 에셋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 캠코로 변경하게 됩니다.
외환위기 수습 과정에서 재계 상위권이던 대우그룹이 부도나면서 6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해외 부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우 전체를 살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알짜 계열사는 분리매각하고 부실은 정리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죠. 이 과정에서 캠코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실사와 책임 있는 채권 매입을 요구했고, 실제로 확인 절차를 거치니까 일부 해외 금융기관들이 발을 빼면서 매입 규모가 줄어들었죠. 이러한 접근은 투입 자금 이상의 회수를 가능하게 했고, 캠코의 기업 구조조정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금 낭비를 막고 경제 회복을 도운 캠코의 사례는 이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모범이 되었죠. 캠코는 기업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 회복 지원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2003년 카드 대란입니다. 당시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카드사 규제가 완화되면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이 이뤄졌죠. 2002년엔 국민 1인당 평균 4.6장의 카드를 보유할 정도였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노인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됐거든요. 리볼빙, 현금 서비스 등의 남용으로 소비 관리가 무너졌고, 그 결과 신용불량자가 390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죠. 채무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이 때문에 카드사들도 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2003년 카드 위기 당시 캠코는 카드사의 부실 채권 약 7조 5천억 원을 인수해서 금융시장의 위기를 막았고, 이후 개인 채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신용불량자의 다중채무를 통합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를 설립해서 신용회복을 도왔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엔 새 정부의 금융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신용회복 특별 정책에 따라서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고, 대부업체 채권을 매입해서 고금리를 낮춰주는 바꿔드림론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죠. 이런 노력들 덕분에 거의 400만 명 가까이 늘어났던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 줄어들어서 2013년 기준 120만여 명이 되었고, 개인들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다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엔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 재편해서 경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낙오된 사람들을 지원해줬습니다. (2020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했죠. 당시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를 감당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래서 2022년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 출발 기금을 신설해서 대출 상환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어요. 현재도 이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은 캠코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캠코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을 위해서 노력해온 기관인 만큼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은 지금도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그럼 이제 캠코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에 빠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다른 하나는 자본시장을 통해서 펀드를 조성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시장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세일 앤 리스백으로 불리는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캠코 선박펀드 및 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 사무용 빌딩 등을 캠코가 자산을 사들인 후에 다시 그 자산을 해당 기업에게 빌려주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기업은 매각 대금만큼의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의 자금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영업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기에 성공할 경우에 매입가로 재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죠. 특히 기업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동산자산, 예를 들어 공장 기계 설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캠코 선박 금융 프로그램, 캠코 선박펀드입니다. 캠코는 어려움에 처한 해운사들을 돕기 위해서 선박을 대신 인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해운사가 넘어가면은 해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배들도 헐값에 팔려나가고 회사도 사라지니까 캠코 선박펀드가 해운사로부터 배를 사들인 후 리스 계약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DIP, 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법적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에게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지원해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돕는 거죠. 이 외에도 캠코는 다양한 경영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담보부 사채 발행, 사업 재편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담하는 창구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온라인 사이트 온기업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자본시장을 통한 캠코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업구조혁신지원펀드가 있죠.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펀드에다가 캠코가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초기 자본 투자자로서 캠코가 펀드에 먼저 참여해서 신뢰를 높이고 다른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구조조정 시장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캠코는 사업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면서 자칫 낙오될 수 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하며 다시금 정상적인 사업과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던 거예요. 그런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 2021년의 캠코법 개정안입니다. 여기서 캠코의 설립 목적을 가계, 기업 재기 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명시했거든요. 그동안 캠코가 해온 일들이 법으로도 그대로 반영되어 앞으로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실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거죠. 자, 캠코에서는 이렇게 위기시의 대응과 지원 같은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캠코가 연체 채무에 대한 추심을 하는 기관으로 처음 출범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땐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나가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죠. 그런데 이런 기관들은 체납세금을 추징하고 압류하는 일만 해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일, 즉 공매를 캠코에 맡기는 거죠. 갈수록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일부러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캠코에서 이 압류 재산의 공매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자금을 늘리는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온비드라는 자산거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올라오는 물건에 따라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자입찰로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정부 기관 외 2만여 개 공공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기관들도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확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입찰자들도 괜찮은 물건들을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고 입찰에서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재산 일부를 관리하다가 2013년부터는 국유 일반 재산의 전담 관리 기관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과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게 된 거죠. 과거에는 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서 무단점이나 관리 부실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캠코가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변상금 부과, 임대, 매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서 국유재산을 지역 사회와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울산 양정동과 용인시의 녹지 조성 사례는 이 활용 방안을 잘 보여주죠. 이렇게 캠코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유자산에는 옛 청사, 경찰서, 교도소 등도 포함되는데요. 이들 건물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세트장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건물을 임대해 쓰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죠. 캠코는 국유자산을 보존해서 활용 중심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하며 저활용 행정재산의 위탁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키움이라는 브랜드로 노후 정부 청사를 재개발하는 사업이 대표적인데요. 2008년부터 시작해 2023년에는 100번째 개발 사업 계획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국민에게도 이롭고 수익 창출도 가능하죠.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와 매각으로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캠코는 국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죠. 지금의 캠코가 될 수 있었던 부실 채권 정리 사업부터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사업 등은 캠코의 가장 큰 경험 자산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캠코에서는 다른 나라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도 있죠. 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강력한 경쟁력이 된 거예요. 캠코는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위기 때마다 등장해 어려움에 빠진 기업과 가게를 지원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캠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위기의 상황마다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견뎌내야 했겠죠. 비록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관은 아니고 화려한 기관도 아니지만은 커튼 뒤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묵묵히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캠코의 역할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재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란듯이 일어나서 더욱 강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도 다들 용기를 잃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캠코가 우리의 바로 뒤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